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자가 어떤 식으로 계엄을 준비했고 또 계엄을 통해서 어떤 짓을 하려고 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은 정확한 동기,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 하는 건데 이제 윤석열을 파면하고 또 형사재판을 하다 보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윤석열 부부가 정권을 잡고 나서 했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고,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권력을 최대한 누리고 즐기고 권력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챙기려고 한 것뿐입니다. 가히 부부 국정사기단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이들의 실체가 드러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역사를 위해서 파면 이후에도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 제품 지금 한라봉 아귀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참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귀찜 인기가 식을 줄 모르네요. 한번 제품이 떨어져서 중단했다가 여러분들이 너무 찾으셔서 요즘에 다시 생물로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드신 분들이 또 계속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라봉 비타민C가 풍부해서 제주도에서 바로 갔다 온 한라봉도 좋은 가격에 여러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귀찜 드시고 디저트로 한라봉 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패널 분들께 한라봉 하나씩 드리는데 다들 너무너무 향기가 좋다고 즙이 아주 풍부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오늘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벌써 댓글창에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제가 소개해드리고 또 우리가 준비한 기념 볼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이 사라님께서 대회에 나가서 은메달을 따셨다 이렇게 글을 보내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는데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슨 대회 나가셨나요? 조이 사라님은 참 멀리 호주 퍼스에 계신 분입니다. 이 시간에도 호주 퍼스에서 이렇게 함께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나오시면 제가 볼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 신청을 해 주셨는데 제가 소개를 다 못 드렸어요. 정재명님, 집사람 학연으로라도 볼펜 갖고 싶습니다. 앵커님은 광주 모 남고, 집사람은 여고, 항상 자랑합니다. 어느 분이 일상 루틴 얘기하시던데 저도 루틴이 돼 있네요. 그러셨는데 부인께서 살레시안이시군요. 네, 볼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장윤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옷이 아주 색깔이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신인규 정당 바로세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헌재 변론, 9차 변론이 있었는데 어제는 이제 뭐 증인은 부르지 않고 청구인, 피청구인 측 이렇게 얘기 듣고 뭐 그러는 자리였는데 윤석열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왔단 말이에요. 뭐 윤석열 한 번씩 이동하면은 지금도 교통 통제하고 경호차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헌재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출석도 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 바람 쐬러 나왔나? 왜 돌아갔을까? 궁금한데 먼저 그것부터 한번 좀 패널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보협 수석 대변인께서는 윤석열 이자가 왜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고 보십니까? 드디어 현실을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거기 가서 헌재 가서 무슨 얘기를 한들 판을 뒤집기는 어렵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았잖아요. 국민들은 특히 광장에 그 겨울 살을 헤는 눈보라를 견딘 시민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윤석열이 저지른 짓,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적인 포고령을 내리고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이 모든 위법적인 행동을 짓을 벌이고서도 다시 대통령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꿈을 꾸는 자가 단 한 명밖에 없었는데 저는 변호인단들도 이거 뒤집고 대통령직으로 복귀할 수 있다, 기각시키고 복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했다고 봅니다. 윤석열은 뒤늦게 정말 어려운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고 헌재에서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한들 어쩔 수 없으므로 이제 더 이상 출연하지 않겠다,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글렀다 해서 돌아갔다 이 말씀입니까? 그걸 이제야 깨달았다고요? 예. 장윤미 변호사님 왜 이자가 어제 그랬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예.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헌재 스케줄상 사실상 어제 기일이 마지막 기일로 정해놨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증인신문이 다 완료된 상황이었고 양측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격인 기회를 보장해줬던 건데 이때 본인이 안 나가 버리면 다시 한번 나 최후 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하면서 속행할 수 있는 빌미를 이제 만들고자 했던 것으로 하나는 보이는 게 있고 왜냐하면 변호인단의 설명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이 의견 설명하는 날이라는 걸 확인하고 돌아갔다라는 건데 아니요. 그 전날까지도 그 전 이 기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재판에 참석을 했잖아요. 어떤 기일인지는 본인이 대단히 잘 알았습니다. 근데 오던 중에 마치 그걸 알고 확인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 이제 정호김 전 의원님이랑 이 방송을 하다가 정호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가 증거 조사 기일이었죠. 예. 그러니까 증거 채택을 재판부가 하고 증거 조사라는 건 영상을 틀거나 아니면 이 검찰 조서 같은 걸 요지를 읽는 절차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오늘도 뭐 동아일보 단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이를테면 조지호 경찰청장 6벌 닥달하더라. 왜 못 잡아들이느냐 이런 거. 여인영 전 사령관도 증언대에 섰을 때는 제한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다 그 본인의 목전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아마 좀 본인이 견디기 어려웠을 거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데 제 대단히 좀 고개가 끄덕거렸습니다. 신은규 대표님은요? 우선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야 뭐 바람도 세고 또 도시락도 나와서 먹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건 개인적인 사적 동기 같고요. 좀 논란으로 논란을 덮겠다라는 의도를 저는 읽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이 나와도 진술 못한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자는 늘 아는데 늘 당연한데 반대로 한단 말이죠. 그 왜 그런지를 좀 보면 저는 약간의 그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무언의 시위처럼 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가서 말 한마디 하려고 해도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뭐 시간도 뺐고 기회도 안 주니까 대통령이 문전박대당해서 헌재에서 발길을 돌렸다. 뭐 이런 식의 또 이미지 영상을 통해서 또 유튜버들이나 또 저쪽에 극단적으로 그 소위 말해서 대통령 마케팅하는 사람들한테 땔감을 좀 주기 위한 목적 아니었는가. 전 좀 그렇게 봤습니다. 지가 돌아가 놓고 무슨 문전박대요. 누가 들어오지 마라고 근데 이제 그랬습니까? 항상 뒤집어 씌우고 항상 이렇게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진행에 문제가 있다라는 하나의 그 외관을 만들기 위한 좀 연출 아닌가. 윤석열 쇼로 봅니다. 세 분 말씀 들었는데 그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피청구인 즉 대리인이라고 부르는 변호사들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그래요. 저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사법시험 합격하고 판검사하고 변호사 됐던 사람들 아닙니까? 모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지 정말로 이게 내란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그러니까 양심은 없지만 상식은 있다고 봤을 때 쭉 지켜보니까 윤석열이 나와서 지금 한마디씩 항상 했잖아요. 이게 항상 탈이 나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예.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도 검사했고 그랬던 놈이 저거밖에 안 되나. 뭐 금방 뭐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그랬다가 계속 인원 하고. 그래서 변호사들이 야 오늘 말이야 윤석열 이거 전혀 도움 안 되니까 우리가 달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할 테니까 그냥 들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근데 들던데요. 그 전제를 하려면 변호인단들도 정상이다라는 게 깔려야 그런 판단을 하는데 저는 유유상종이고 끼리끼리로 보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정상적인 이 변론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변론이 아니죠. 근데 이제 알면서도 그러는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오늘 법률가 두 분 나와 계시니까 어제 헌재에서 이제 그 조대현 변호사인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요구를 했다가 문영배 그 재판관이 딱 저기 하니까 가방 들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장현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 조서를 가지고 증거를 채택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윤석열 쪽에서 그건 뭐 반대 신문도 못한 건데 그게 증거가 되느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은? 일단 아주 근거 없이 이 사람들이 그러진 않아요. 그 보수 언론 특히 조선일보에서도 특정 조문을 문제 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두 갈래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축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는 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다르다는 거. 하나는 헌법재판소 법에 32조를 보면 재판부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왜냐하면 관련 사건이 뭐 행정이나 민사나 뭐 이렇게 형사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서송부 촉탁 형식으로 이제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단서가 있냐면 재판 소추 범죄 수사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의 송부는 요청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요청할 수 없는데 이거 왜 갖고 온 거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은 왜 생긴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이미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기록을 갖고 와버리면 거긴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법 해석론상 그리고 입법론상 이거는 원본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겠다 해서 그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규칙에 이거는 사본은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실무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피청구인 사건에서 기록을 다 받아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싹 이 사실관계를 가리고 이 법을 안 지켰다라고 공격하는 거 대단히 정치적으로 전 생각을 하고요. 언론도 그걸 전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형사소송법이 이제 개정이 됐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형사 절차는요. 사형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 피고인을요. 무기징역까지도 할 수 있는. 증거조사가 대단히 엄밀해야 돼요. 저희가 하면 증거 목록부터 받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증거 동의 부동의 여부에 입장 발표를 하지 않으면 입장 개진을 하지 않으면 판사는 기록을 못 봐요. 다 부동의하면 못 봅니다. 기록을. 그게 공판 중심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증인, 이 진술을 한 사람을 불러서 반대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이후에야 그 기록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방의 의견에 불과할 수 있어요. 조서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동일하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이 형사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헌재 절차와 이 헌법 재판소의 절차가 다른 거는요. 이건 사형, 무기징역, 사람을 구속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형사 절차고. 헌재 절차와 법원의 절차. 맞습니다. 예. 헌재 절차는 징계 절차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헌법재판소법도 그대로 준용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전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탄핵심판 절차에서 어떻게 했느냐. 공평을 기해야 되니까요. 뭐 검사 탄핵도 있었고 여러 탄핵, 이상민 전 장관 탄핵도 있었잖아요. 그때 동일한 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록을, 이 사본을 갖고 와서 봤던 거예요. 반대신문권 반드시 부여해서 진짜 형사 절차처럼 하면요.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과장하면 죽을 때까지 결론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을 세워가지고 견지해서 그걸 그대로 피청구인 윤석열에게 적용하겠다는 건데 안 된다. 틀렸다. 편향이다. 속도 낸다. 이거 문제 있다. 헌법재판소 집으로 달려가고 국민의힘 의원들 헌법개판소라고 하고 이거 알만한 분들이 정말 이 절차가 낯선 분들한테 오해하도록 정치적인 선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도 법적인 걸 조금만 더 추가를 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이 재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본인의 직을 날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은 징계재판인데 이제 파면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직을 뺏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선출됐고 내 직위를 뺏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재판인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요.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더 중요한 겁니다.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고 5천만 명의 인생이 걸려 있어요. 그 윤석열 개인의 인생과 5천만 명의 인생 누가 더 귀합니까?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는 윤석열 당신의 방어권도 소중하니까 존중한다. 다만 180일 규정해놨지만 그럼 그전에도 노무현 대통령 왜 63일 만에 하고 박근혜 대통령 왜 91일 만에 했습니까? 그만큼 나라가 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를 누가 초래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직 대통령들은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재판관 알아서 하시라고, 존중하겠다고. 근데 이자는 나가가지고 침대 축구하고 뒤집어 눕고 장사 못하게 하고 완전히 업무방해 수준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본인의 방어권만 중요하다고 외치는 저 이기적인 모습이 얼마나 이 비교 역량 차원에서도 존중받을 수 없는 주장인가가 드러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장유미 변호사 말씀하신 그 부분, 재판 수사에 관한 기록을 가져올 수 없게 돼 있어요. 헌법재판소 법에는. 근데 아까 사보는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맞고, 또 하나는 형사재판의 영향을 탄핵심판이 주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 갖고 오지 말라고 이제 해놓은 건데, 헌법재판이 급하고 대통령의 직위에 가는 거니까 빨리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형사기록 갖고 와서 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오는 거 전혀 문제 없고, 박근혜 대통령 사례 때도 그렇게 했다. 요 점을 말씀드리고요. 결국 준용 규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준용이니까 그럼 형사소송법대로 해라. 아니, 그럼 헌법재판소 왜 만들었습니까? 그럼 그냥 형사재판소에서 직도 뺏고 벌도 주고 하지 왜 이걸 분리해가지고 헌법재판이라는 걸 단심제로 왜 만들어놨냐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징계재판, 혼내는 거 여기까지만 하는 거고, 형사재판소에서는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둬놓거나 심지어 사형도 시켜가지고 목숨을 뺏는 이런 재판하라고 구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재판 종류가 다른데 똑같이 형사재판대로 해달라는 주장은 너무나도 법리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주장하는 좀 사악한 주장 아니냐,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것을 변호인들이 과연 모를까요? 그런데 이제 계속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그렇게 해서 좀 늦춰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장윤미 변호사님, 신은기 변호사님 말씀하는 거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대한민국 어디에서 법률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이 두 분처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분 만날 수 있습니까? 정말 백운기의 정치 일버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다 우리 정어리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힘을 주셔가지고 막 술술 나오게 됩니다. 두 분한테 좀 얹혀가야겠는데. 장유미 변호사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죽을 때까지 결론 내지 마라. 그게 윤석열과 윤석열 대리인단 쪽의 주장입니다. 이미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을 하고 있는데도 과할 정도로 보장을 하고 있죠. 원래 어제로 변론 종결을 하고 2월 말 정도에 헌재가 결론을 냈어야죠. 피소추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결론을 냈어야 되는데 증인 한 번 더 하자고 하니까 이번 목요일에 20일에 한 번 더 열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방어권은 이미 충분히 하고 있고, 윤석열이 원하는 만큼의 방어권을 보장을 하면 윤석열의 물리적 생명이 끝날 때까지도 재판은 끝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기현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의힘 대표까지 지낸 김기현 판사 출신인데 이자가 헌재 해산을 얘기를 합니다. 민심에 반하면 헌재가 해산될 것이다. 근데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헌재를 해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기관인 헌재 존립 근거, 헌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그럴 힘이 있습니까? 겨우 108석밖에 안 되는 소수 여당이 헌법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을 해산할 권한이 있죠. 만약에 법무부가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두루 볼 겁니다. 지금 최근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의 언행, 내란 속에 윤석열을 감싸고 돌면서 교묘하게 계속 재판을 지연하는 것, 헌재 공격, 서부지원 공격, 이런 배경에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비빌 언덕, 기댈 구석이 돼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헌재로서는 아마 법무부가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하면 고민할 겁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그걸 하지 않는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진정을 내놨거든요. 니들 빨리 그거 해달라. 윤석열 정부가 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 때라도 조국혁신당은 법무부를 통해서 위헌정당 심판해달라 청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만 더 드리면, 재판을 방해하는 게 방어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관들의 소송 지휘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면 보시면요, 윤석열 옆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앉아 있어요. 그게 누구냐? 윤석열을 변호하기 위해 난 변호사들 숫자입니다. 제가 좋게 뭐 다 세보진 않았지만 최소 10명은 넘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고 있으면서 그 많은 말을 했으면서 저는 방어 못 받았으니까 이 재판 안 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본인도 검사 시절에 피고인이 나와가지고 그따위 재판을 받는 태도를 보였다면 윤석열이 검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좀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법원을 엎어버렸겠죠. 어제 9차 변론을 보면서 참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지금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을 비롯해서 몇몇 재판관들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공격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 김기현, 나경원이 공격을 하고 말이죠.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공격을 하고 막 이러는데도 더군다나 이제 법기술자라고 하는 변호인들이 나와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하는데 그걸 정말 윤석열 같으면 헌법재판관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막 던지고 막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그 말이라고 하냐고. 그런데 그거를 묵묵히 이러함으로 이러하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래요. 헌법재판관 되려면 단순히 정말 그 경력만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자기 인격이 얼마나 수양이 돼야 되는 자리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그 과정에서 조대현 변호사 이 사람이 가방 들고 나가버렸던 사람입니다. 했던 얘기에 대해서 문영배 대행이 했던 말 이런 걸 들어볼 텐데요. 지금 2만 명 벌써 동시 접속됐는데 아직 좋아요는 6천 분밖에 안 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이거 보시는 동안에 눌러주시고 아름다운 동행님, 앵커님 할 말이 있어요. 여름에 댓글 당첨됐는데 선크림 선물 못 받았고요. 또 당첨돼서 볼펜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볼펜도 못 받았어요. 사실 폰이 제 명의가 아니어서 딸내미 폰으로 신청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 불찰이지만 괜찮아요 그러셨는데 저 안 괜찮아요. 받으셔야죠. 근데 아마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지 않나 싶어요. 지금 밑에 나가죠. 이메일로. 나는 이번에 당첨된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우리 집 주소가 이렇습니다. 여기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으로 하시면 저희가 못 보내드리니까 아시겠죠? 아름다운 동행님 함께 갑시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청구인은 직접적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 차례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갑 29호증의 27 문상호에 대한 2회 진술조서 진술 내용입니다.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의 신청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와서 저 문제 삼는 게 뭡니까? 진작에 문제를 제기했어야죠. 지금 문영배 소장 하는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그럼 진작 얘기를 하든지 그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다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 어떤 것으로 비교를 해야 될까요? 지금 윤석열 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았어요. 그냥 이걸 확 뒤집어 엎어서 그런 걸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시험 다 보고 나서 그냥 시험 잘못 보니까 그냥 그 시험을 무효로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죠. 또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려고 하려고 하니까 그걸 또 시비를 걸어요. 왜 여기 반대 신문도 안 한 것을 증거로 채택하려고 하느냐. 이자는 또 송진호 변호사예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가를 여쭤봤을 때 이준호는 법정에서 그 내용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술 과정이 다 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까지 전문 법칙을 완화한 증거들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장윤미 변호사님, 전문 법칙이 뭡니까? 그 hearsay evidence라고 하면 더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누군가 얘기한 거를 현출하는 거예요. 그냥 A가 글쎄 이랬다더라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말했던 발화자 이 원 진술자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취지로 전문 증거인데 왜 이게 증거 능력 부여해가지고 이진우는 본법정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조서도 보면 안 되느냐, 조서 배치된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영상 녹화를 하겠냐고 피해자한테 물을 때 성인이 잘 하지 않는데 아마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겠다고 한 건 의미심장한 거예요. 영상 녹화를 남겨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진술이 좀 어려운 아동 피해자나 뭐 성 피해자들이 주로 이제 그걸 남기는 상황인데 영상은 그 진정성립 정말 조작되지 않고 그대로 이게 찍혔는지를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탄핵하려고 하는 측에서 영상을 가공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전문 증거라고 문제 삼는데 영상이 있다. 강력한 그 원 진술자의 발언이 있는 이 부분이 증거로서 나와 있으니까 전문 증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법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지금 이 변호인단은 이제 법리에는 엄청 뭐랄까요. 좀 아주 숙련되게 대응을 잘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번 남았지요. 목요일, 내일 10차 변론인데 내일은 이제 증인들이 나옵니다. 한덕수 총리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인데 몸이 아파서 어떻게 못 나오다 계속 이러니까 일단 강제 구인을 합니다. 구인장을 발부를 했으면 신은규 변호사님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구인장은 이제 강제로 데리고 오는 거니까 이제 응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조지호 청장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 상태를 좀 봐서 구인을 하기에도 또 적합하지 않다고 또 판단을 할 수 있어서 그렇다면 이 헌법재판에서 그렇게 무리까지 해가지고 저는 구인을 할 것 같지는 않고 형식상 안 나온다고 하면 또 구인장 발부하는 것까지는 통상의 절차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뭐 변론이 있습니까? 그 이제 최후의 진술을 좀 피청구인 측에서 해야 되는데 예. 내일 증인신문이 저녁 늦게까지 끝나잖아요. 그래서 내일 마무리를 하는 걸로 아마 결정을 해서 한다면 이제 내일 끝이 날 것이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예상컨대는 피청구인 측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반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인신문만 하고 또 한 기일 더 열어줘서 그때 우리가 입장을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오겠다.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재판부가 이제 소송증인권을 어디까지 행사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저는 아마 한 기일 더 열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면 아마 11차 다음 주 화요일 정도를 이제 최종 변론으로 이제 아마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최후 진술을 듣는 그 변론을 다음 주쯤 한 번 한 번 하고 더 열어주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되면 되게 이제 끝나고 나서 2주 정도 평일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3월 한 중순쯤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네요. 이번에는 2주가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건이 좀 복잡해서 부를 증인도 많고 헌재가 따져봐야 될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 판단 내리기 명확한 증언들이 차고 넘쳐서 2주일씩이나 안 걸릴 수 있다. 오히려 일주일 혹은 열흘 안팎으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좀 물어보니까 이런 거 어떻게 그 재판관들이 그런 평의를 할 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각각 의견을 내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대법원이나 헌재에서는 주로 그런 식의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헌법 연구관들한테 기각 결론으로 문서를 써봐라. 결정문을 써봐라. 그다음에 인용으로 결정문을 써봐라.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놓고 재판관들이 쭉 읽어보고 이게 말이 되네라고 거기에서 이제 거의 찬반 투표 비슷하게 결정을 하지. 헌법 재판관들끼리 어떤 의견을 놓고 부딪히면 이 재판관들까지 된 분들이 각각의 의견을 안 놓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끼리 그렇게 논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연구관들이 써온 이 결정문을 놓고 이게 말이 되네 해서 여기에 보태주는 방식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이 문장이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기각으로 하려면. 기각이란 즉 윤석열의 대통령 복귀를 얘기하는 건데 어떤 그 결정문을 쓰라고 걸리는 연구관은 좀 며칠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소설 쓰기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예, 아마 그 변호인단이 얘기했던 것의 요지를 뽑아가지고 그러함으로 기각한다. 대통령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문장이 안 나갈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벤트로 탄핵 선고 날짜 맞추기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추가 변론이 안 잡힐 때라서 다들 3월 초 예상하셨는데 기회를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경희님 3월 14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러셨는데 3월 14일 예상하시는군요. 부산이대희님 증인신문 아무리 아파도 2시간 잡혔던데 그것도 못 버티는데 경찰청장은 어찌했대요? 조조 청장 하는 얘기죠. 네. 이제 뭐 이렇게 끝나갑니다. 저는 내일 증인들 출석해서 한 번 더 변론 기일 잡아준 것도 방금 전에 김보엽 수석께서 이미 다 결론은 났을 거다. 오래 안 걸릴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쭉 보면 이제 다 흑과 백이 가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뭐 한덕수 왜 안 부르냐고 이제 랄지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러면서 한 번 더 잡아준 거 아닌가 싶어요.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내일까지 한번 너네들이 원하니까 그럼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제 평의해서 결론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국회 소추단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미 다 게임 끝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피청구인 측은 지루했고 논지에서 벗어난 탄핵 심판 핵심 쟁점도 아닌 부정선거 문제로 일관했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장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축구와도 신지 않고 공을 차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소추위원으로서 굳이 승패로 말씀드리면 축구로 치면 우리 팀이 10대 0으로 완승했고 야구로 치면 5회 콜드게임 승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법률 대리인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죠.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권력을 사용하는 순간 헌정체제는 중단되고 민주공화국은 붕괴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성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공하더라도 오히려 더 큰 문제, 즉 더 큰 권력의 탐욕으로 이어지고 역사적 죄악으로 끌려 들어가는 통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이 저지른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대통령도 꿈꾸지 않았던 바로 그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저런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니까 언제 시간을 한번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윤석열이 저지른 이 내란죄에 대해서 책임을 엄격히 묻고 또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나라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게 아주 큰 과제 아닙니까? 어떤 말로 자기가 저지른 행위를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화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국민을 현혹시키려고 하는가? 그리고 왜 또 어리석은 세력들은 여기에 말을 맞추고 함께 하려고 하는가? 저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정말 하늘이 돕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일이 또 만약에 이런 악마가 또 하나 생기고 괴물이 탄생해서 또 일어난다면 또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두려워요.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분명히 잘못된 것, 이 법에 어긋난 것,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것 분명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뒤집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세력이 이렇게 더 커지고 그런 목소리가 더 커지면 그 진실이 가리워질 수도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싸울 때 보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목소리를 막 키워서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 뭐 동조한다고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좀 우리가 깊게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이 내용을 잠깐 짚어보고 가죠. 어제 윤석열이 현재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한동안 나왔다가 잠깐 사그러들었던 대통령 하야설이 또 다시 불거집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자가 지금까지 온갖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헌재에 나와서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를 했는데 그게 안 먹히니까 이제 파면 선고를 눈앞에 두고 나 대통령 그만할래.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파면 당하나 내가 그만두나 한 일주 상관 정도죠. 대통령 자리를 더 있는 것 안 있는 게. 그렇지만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질 정치 일정과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게 고개를 들고 있어요. 하야. 이제 요즘 하야라는 표현 잘 안 쓰죠. 자진 사퇴. 먼저 법적으로요. 장유미 변호사님. 만약에 윤석열이 자진 사퇴를 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중단됩니까? 그렇다고 하죠. 왜냐하면 하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률상 안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탄핵 심판 절차까지 가는 건 국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검사 탄핵할 때도 그랬고 방통위원장 탄핵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회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탄핵 심판의 대상자가 된 사람 같은 경우에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임명권자가 그 사의를 수용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했을 때는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임명권이 없으니까 이 법에서 논외라고 해석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게 통설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취지는 징계 절차에 계속 중인데 그걸 면하기 위해서 딱 그만둔다. 징계에 대해서 중단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면을 할지 말지 결론은 이 직에서 내려올지 말지를 결론 내리는 건데 내려와 버리면 소의 이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 해당 국회법에 따라서 하야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법률상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야 이야기가 나오냐. 이제 조갑재 대표나 보수 일각에서 제기하는 건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이미 이거는 속된 말로 텄다. 이거는 우리가 이 큰 줄기를 못 거스른다. 이제 탄핵은 될 건데 그 전에 내려오기라도 하면 최소한의 동정표라도 얻지 않겠느냐. 보수가 또 결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중도 확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스스로 물러났구나에 대한 어떤 동정 여론에 기대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적으로 되지 않고 또 하야를 하게 되면 자진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경호나 뭐나 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예우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것도 국민들이 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러나 저러나 하야 카드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또 국민의힘에 또 대통령 모셨던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정말 하야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들은 하고 있어서 현실화될 수 있는 카드인가 좀 물음표 쳐집니다. 근데 하야를 한다고 해서 탄핵 심판이 중단되면은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단순히 윤석열을 물러나게 그만두게 하고 그런 차원하고는 다르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이런 짓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조항이 국회법에 나오는 법조항이기 때문에 아마 법에 대한 해석을 또 헌법재판소가 결국에는 위헌 심사까지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규정이 없을 때는 결국 법관의 양심과 법관의 지식이 개입이 돼서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임명권자로는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선출직은 여기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공백은 결국 헌법재판관들이 채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논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에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중대성, 그리고 이미 심리를 사실상 결심해가지고 결론 지어서 결정문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에 그만두고 나가겠다, 지금 이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사임 여부와는 무관하게 우리는 법대로 해석해서 결정 내리겠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좀 선례가 될 것 같고, 법률 해석에 이견이 있는, 공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만약에 윤석열이 사임을 하면 거기에 대한 사임의 전 역풍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 불쌍하고 편들어주고 싶겠지만은 전체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그동안 우리가 4달 동안 뭔 짓을 한 거야? 그리고 4달 동안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오며 가며 오물을 다 튕겨놨는데 이건 누가 치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마 저는 역효과가 엄청나게 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입방정만 떠는 것이지 저거 절대 하야 못하고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형사재판에서는 살아올 길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이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위험한 배팅 전 절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김수석께서는 예. 자진 사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자진 사퇴를 하는 거는 자기가 일단 반성을 하고 도저히 이 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럴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윤석열 자신이 일단 그자가 그런 인품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고도의 통치 행위를 누가 감히 재판하느냐 이거를 생각을 할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얘기 안 한 변수 중에 하나는 김건희입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자진 사퇴를 하면 김건희는 용산 관저에서 바로 나와서 어디론가 가야 되죠. 김건희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는 감히 자진 사퇴를 결정하지 않을 거고요. 혹시라도 자진 사퇴를 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라라는 명령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나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자들의 편향성 때문에 내 대통령 자리를 뺏기게 됐다. 뺏기기 전에 나 던져. 이런 건데 그렇게까지 할까? 물론 윤석열이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맘대로 하는 자이긴 하나 실효성이 없어서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예. 워낙 비열한 자라서 무슨 짓을 할 줄 몰라서 우리가 그런 걱정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윤광색님, 70평생을 윤 씨라는 성씨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요즘엔 너무 부끄럽네요. 그러셨는데. 그렇죠. 윤광색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는 요즘에 참 그 윤 씨 그리고 충암고 동문들 이런 분들 보면 참 제가 괜히 그냥 미안하고 짠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째 저렇게 못된 자들이 나타나서 가문에 학교에 이렇게 먹칠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홍대 주변에 상호가 파평윤 씨라는 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윤 씨가 가면 좀 할인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 상호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예. 혹시 윤석열 된 뒤에 만들어진 가게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장윤미 변호사님 윤자는 그 윤자 아니죠? 네, 그 오징어처럼 쓰는 그 진실. 빛날윤. 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뭐 헌재 변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쭉 나오는데 우리가 윤석열 파면 이후를 지금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가 나오면은 정말 대박이겠지요. 벌써부터 이제 슬슬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으로 명태균 수사 넘겼는데 이제 여기서 또 나올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경찰, 검찰도 우리가 지금 못 믿는데 경찰도 좀 지금 최상목 대행 체제 아래에서 이게 제대로 굴러갈까 걱정을 항상 하지요.
왜냐하면 이번에 서울경찰청장 된 사람 여러 가지로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피의자 신분이 돼야 되는데 피의자 신분인가요 지금? 피의자는 아직 아닌가요? 왜냐하면 조지호 김봉식과 통화한 내용들이 다 드러난 사람인데 이걸 서둘러서 임명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직은 입건이 안 된 걸로 보냐면 입건이 됐다면 이렇게 고위직에 임명을 못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안 된 걸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혹시 김건희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닌가. 왜냐하면 김건희가 인사에 아주 여기저기 개입한 게 막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땠을까라고 다 생각하는데 느닷없이 멀쩡하게 있던 부장검사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그냥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김건희가 뒷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앞으로는 좀 상당히 불거질 것 같습니다만 이 내용 한번 살펴보죠. 이게 완전히 초고속 엘리베이터 승진이죠. 경찰 조직 내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면서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리는 혹은 수십 년을 기다리는 동안 직무대리는 1년 6개월 만에 고속 승진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겁니까? 본인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중립을 함부로 훼손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만의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겁니까?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본인만의 능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인사에 관련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승진 코스는요, 결국 경찰을 정치 권력에 예속시키는 문제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 지금 세간에 돌고 있는 김건희 인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인사 맞아요? 본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속 승진을 했어요. 이 김보엽 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경찰 총경도 어렵지만 그 뒤에 별이라고 하는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승진입니까? 그런데 그걸 2년 만에 툭 해버렸단 말이에요. 저건 무언가가 있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죠. 그럼요. 인사 관련해서 예전에 청와대 민정수석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투서가 많이 들어오는 직종이 보면 경찰하고 군입니다. 특히 군은 그나마 별이 많잖아요. 경찰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압정 조직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피라미드가 아니라 압정 뒤집어 놓으면 뾰족 솟아 있잖아요. 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광희 민주당 의원님이 되게 점잖게 질의하신 것 같아요. 총경에서 치안정감으로 1년 6개월 만에 4단계 승진한다? 이거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30대 서울시장, 30대 서울경찰청장 뭐 이런 정도의 거의 혁명적인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그 외에는 평시에는 이런 전례가 없을걸요. 김건희 인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김건희하고 관련이 돼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안 됐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건데, 지금 그렇다면 이 와중에 이 난리통에도 김건희가 실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때는 항상 김건희를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서울경찰청장 인사에 대해서도 서울을 관할하는 경찰 수장인데 저런 식의 초고속 승진, 그리고 그 초고속 승진의 배경에는 그럼 당연히 권력자 입김이 있겠죠.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은 윤석열이가 지금 구치소에 가 있고, 또 뭐 구치소 가기 전에서도 어쨌든 누가 실권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김건희가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뭐 김건희 아니면 뭐 또 다른 권력의 배후에 줄을 댔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저 1년 6개월 만에 경무관부터 치안감, 치안정감까지 올라가는 이 고속 승진의 코스는 누구도 와서 설명 못해요. 어느 정권에서 이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과거 후보 시절 했던 그 영상에서 본 말이 기억이 나요.
좀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부하로.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했던 영상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본인이 그대로 했네요. 말 잘 듣는 좀 떨어지는 사람들 임명해가지고 자기 하수인 체제, 경찰 조직을 윤석열의 사찰로 만들고자 했던 이 경찰 장악 의도의 인사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자도 좀 제가 보면 별로 이렇게 영리하진 않아요. 장유미 변호사님. 지금 지가 해봐야 서울청장 길게 하면 한 석 달 하나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대행이고 만약에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 서울청장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은 하라고 해도 지금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좀 기시감이 드는 게 곽종근 전 사령관도 이런 검찰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3번인가 4번 계속 이를테면 물 먹고 이거 지금 전역해야 되나 나가야 되나 나 군 떠나야 되나라고 할 때 심지어 특수전 그 업무 경험도 없는데 나를 특수전 사령관으로 임명해서 대단히 좀 놀랐다.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좀 말 잘 듣고 내가 당신을 승진시켰으니까 누구 덕인데 라고 하는, 왜냐하면 군은 뭐 경찰은 왜냐면 노상원 씨한테도 막 500씩 1000씩 갖다 준 사실관계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 승진과 관련해서 이게 완전히 좀 목줄을 매는 조직의 특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그냥 단순히 고속승진으로 볼 것인가? 그러지 않죠. 내란과도 이 사람이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라인이란 거에 대해서 또 뭐 명시적으로 아니면 아니라고 가타부타 말도 못하는 이런 부분, 기시감이 드는, 인사를 얼마나 전행하면서 본인 구축하고 말 잘 듣는 그런 공무원들을 곳곳에 심어놓고 불법까지 자행했던 그 광경을 목도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정말 다시 한번 기시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가 저지른 것이 얼마나 될까 참 궁금해요. 정말. 그 나중에 이제 윤석열 파면 되고 나와서 김건희 수사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마 검찰 다 동원해도 부족할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좀 정해야 될 거예요. 국정농단 부문, 개인 비리 사생활 부문, 뭐 챙겨먹은 부분, 뭐 이런 거 다 하려면 한 5년 해도 부족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일단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 두 가지의 핵심 피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쪽으로 불려다니기 바쁠 텐데 그 아마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겁니다. 안 되죠. 네네. 한 대하소설 정도 나올 겁니다. 네. 한 20권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김건희가 단독으로 활동한 부분도 많겠지만 김건희의 특수성이 뭐냐면요. 윤석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윤석열 이름으로 행해진 불법과 범죄 혐의에도 김건희가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단적인 증거가 뭐냐? 윤석열 핸드폰을 갖다 썼잖아요, 김건희가. 아니, 세상에 어떤 부부지간에, 물론 뭐 그렇게 있는 부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뭐 다 열어놓고는 뭐 닫아놓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자기 핸드폰을 자기 배우자가 쓰게끔 놔둡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기밀이 있고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고 또 얼마나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 김건희한테 맡기고 쓰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놀이를 김건희가 하게끔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영부인은 없었고요.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중요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오늘 제가 제목을 부부 국정사기단 이런 일은 없었다 그렇게 잡았는데 부부가 이렇게 합동해가지고 나라를 들어먹고 이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있었나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전두환 씨의 부인,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가 국민적인 지탄 대상이 된 적은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없었고 오히려 부부 사기단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이철희 장영자. 예. 그때 사건으로는 이철희가 이름은 앞섰지만 사실상 장영자 씨가 대부분의 것을 주무르고 했던 일이 있었죠. 그 급에 버금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여 윤건희 깜빵 평생 고통 느끼며 회개하게 하소서. 이게 아이디입니다. 아이디가 아주 기신데 예, 아이디가 좋아서 볼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디밀고 있습니다. 맨 먼저
나름 대선 출마 선언 비슷하게 한 사람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시끄러워요. 뭐 보면은 일단 개혁신당 내에서 허은하 대표 쫓아내는 것 갖고도 시끄러운데 요즘에는 또 방송 출연에 무슨 뭘 행사했다 어쨌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시끄러운데 처음에 윤석열한테 쫓겨날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한번 그걸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허은하 대표와 관련해서 했던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 안 됐나요? 알겠습니다. 일단 궁금하니까 신인규 대표님이 혹시 그 내용을 좀 아시면 지금 일단 허은하 대표 거는 그 당 내에서 이렇게 뭐 지금도 분란이 계속 중인데 무슨 뭐 CBS 방송 관련해서도 이준석 의원이 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이 나오던데 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당내 갈등은 이제 형사화돼서 이제 이준석 의원이 당내 의사결정을 본인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는 특수 유착 관계에 대한 수사가 이제 아마 어제 검찰에 배당이 됐다 그래서 아마 수사가 바로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이거는 그 논란과 좀 연계가 돼 있는 건데 좀 기류는 다른 겁니다. 이 언론 문제인데 사실 이준석 의원이 언론에서 많이 키워준 것도 사실이고 뭐 직업을 사실 뭐 평론가 출신으로서 당대표가 됐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이 방송 활동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존에도 많은 좀 의구심들이 있었어요. 너무 많이 나오고 또 나왔을 때도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하게 방송이 좀 짜진다. 이제 이런 식의 의심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발견된 내용들 첫 번째가 그 당내에 있는 부정부패 사건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원장으로 있는 개혁연구원에서 박성민 대표라는 평론가분이 있는데 그분의 회사로 5,500만 원. 그리고 그분의 회사의 직원에게도 정책연구 자금에서 500만 원. 그러니까 도합 6천만 원이 그 민 컨설팅 쪽으로 건네간 게 드러났어요. 그 올해 드러난 사실입니다. 누가 줬다고요? 이준석 의원의 개혁연구원에서. 왜? 그러니까 당돈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의심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특수 관계인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평론을 한다라는 분에게 돈이 건네갔기 때문에 박성민 평론가는 방송 나와서도 이준석 의원과의 돈거래 나오면 전면 부인을 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주장이 깨지면서 뭐야 이거 좀 의심이 되네 이러고 있었는데 박성민 평론가가 최근에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김현정의 뉴스쇼를 나갔습니다. 그게 2월 12일인데 지난 수요일인데 나갔을 때 그 프로그램에서 유튜브 댓글창을 띄워놓고 방송을 하는 게 원래 컨셉이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그 제작진의 해명에 의하면은 기술적 오류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창에는 5,500만 원 해명해라라는 댓글이 막 쏟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내린 거 아니냐. 그래서 박성민, 김현정 두 분 사이에 또 모종의 의심관계를 또 하고 있었고 그러던 찰나에 이번에 허은하 대표가 공개를 한 저 카톡이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건데요. 저 카톡에 보시면은 2023년 10월 24일,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방송을 하고 있을 국회의원 되기 전에 문자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런 행동을 사인일 때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준석 의원이 과방위원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겠냐라는 의심인데요. 저기 보시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나온 도표 2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에 있는 표가 이준석 유승민 신당입니다. 정확하게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윤석열 신당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저 자료를 편집을 해서 이준석 의원이 저걸 돌리자고 한 겁니다. 언제 겁니까 저게? 저게 2023년 10월 24일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 여론조사를 보도한 뉴스토마토에서는 윤석열 신당이 위에 나와 있고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밑에 나와 있는데 그걸 편집을 해서 본인 위주로 저걸 만들어서 돌린 거예요. 근데 저걸 보시면 돌리자라고 나오면서 김현정의 오늘 조정훈이 나온다고 이준석 의원이 말합니다. 근데 조정훈 의원은 이준석 의원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준석 의원이 본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이 방송에 나왔을 때 제작진의 입장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방송하도록 지금 유착했다라는 의혹이고 저 뒤에 보시면 이준석 의원이 말합니다.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조정훈이 나와서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개소리를 할 테니까 못하게 제작진한테 좀 미리 넣어줘라 저거를. 이렇게 하다가 컬트 정당이 뭔지를 앵커한테 물어보라고 해야지 라고 혼잣말을 하다가 저 마지막에 보시면 7시 33분 뉴스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이준석 의원이 저렇게 말합니다. 다 찔러 넣어서 질문하라고 해.
질문을 시키고 있죠. 사주하고 있죠. 저러니까 7시 49분. 그러니까 그게 아마 내용이 보도된 시점인데 김현정이란 앵커가 지금 말하고 있다. 요게 지금 나가면서 사실상 적대적인 정치인이 나왔을 때 이준석 의원이 방송 제작진과 함께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라는 의혹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CBS 제작진 측은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사실과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거 오늘 썸네일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좀 의구심이 남는 건 이겁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은 저 도표도 본인들이 만들었고 이준석 의원과는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요 썸네일은 제작진이 만든 게 100% 확실하잖아요. 저건 의도를 가지고 만든 썸네일인데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높게 나온 거를 왜 위에다 놨냐? 그것도 의구심이 들지만은 저 가운데 보시면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아니라 이준석 신당이라고 또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준석 신당이 17.7%로 나온 것처럼 썸네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되면 조정훈 의원도 피해를 본 거고 유승민 의원도 왜곡의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작진과 유력 정치인이 저렇게 좀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방송을 진행해 오는 게 맞느냐. 그리고 다만 저런 행태가 저거 하나뿐이냐 아니면 이준석 의원이 나가는 방송마다 저렇게 하고 있느냐 요 두 가지가 지금 해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준석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 그게 요약한 상황입니다. 아까 그 카톡은 누가 개인 간에 주고받은 카톡은 아니고 단톡방 같이 보이는데요. 네, 추정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일단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보섭님 혹시 이제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정말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준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출연이 많았고 우호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느냐 하는 거 하나가 필요하고 박성민 컨설턴트가 이준석과 정말 가깝고 또 특별한 관계인가 하는 것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CBS 입장도 중요하겠죠. 예. 저런 당시에 제작진에 넣어줘라라는 얘기에 넣어줘라 했으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이준석 의원이 CBS 김현정에 자주 출연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이준석 의원이 해야 될 답변, 곤혹스러운 질문들이 왜 없지라고 느꼈을 때는 저도 있었거든요. 김종인 예. 그분도 거기는 겁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고정적으로 예. 나오고요. 그래서 묘하게 예전에 제가 김현정 쇼에 주로 출연할 때는 당시에는 오전 방송일 때 오후 방송일 때 다 있었는데 거의 오전 방송의 양대산맥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야권의 목소리에 오전 오후라고 하는 것은 김현정 씨가 오전 오후를 다 했나요? 오후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하다가 오후 2시에 하다가 오전으로 옮겨와서 그랬나요? 손석희와 거의 양대산맥이다라고 주장을 한 적도 있었죠. 그때만 해도 야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보수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할 때는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고 인터뷰 나온 사람한테는 어쨌든 김현정은 이당저당 가리지 않고 까칠한 질문을 던지기로 유명한 방송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앞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아서 이렇게 비판하는 글들 읽어보면 준석맘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 이 점 분명한 거죠. 지금 하필이면 이제 공교롭게 이런 문제들이 막 불거지고 있는 판에 김현정 PD인가요? 앵커로, PD 출신 앵커죠. 김현정 앵커가 또 방송을 안 하더라고요. 이철희 전 수석이 진행을 하던데 장윤미 변호사님 혹시 들은 얘기 있어요? 아니 일단 원래 그러니까 제작진 그 측 설명은 원래 예정돼 있던 휴가였대. 30일 안식 월이다. 이래서 이제 그 논란과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이철희 수석 같은 경우에는 주말 뉴스쇼 진행자여서 이 계속
이제 원래 이제 김현정 앵커가 휴가를 갔을 때 대타 진행을 종전에도 이제 몇 차례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저는 이제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뭐 휴가랑도 맞물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본인의 육성으로의 해명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아마 이제 제작진은 제가 추정컨대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여러 방송에 또 이제 평론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 많이 모셨고 특히 이제 뭐 우리 방송에만 많이 나온 거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좀 헤아려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선 사람이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맞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요. 지금 김현정 앵커는 신뢰받는 앵커, 언론인 8위에 올라간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청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받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마땅히 지상파 프로그램에서 이런 논란이 나온다면 뭐 원튼 안 원튼 나왔으니까 제작진의 이름을 빌려서 입장을 낼 게 아니라 본인의 입장을 이제 휴가 갔다 와서 내야 될 전 책임이 있다라는 걸 밝히고요. 이준석 의원은 과방위원일 뿐만 아니라 저 때는 의원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본인 문제가 제기된 거 아닙니까? 그럼 마땅히 묻는 말에 답을 해야 되는데 참 의아한 건 뭐냐면요. 이준석 의원이 있는 의혹도 나오면은 좋아가지고 물고 또 없는 의혹 나오면은 10배로 돌려주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늘 자랑하는데 이 내용은 카톡이 나왔고 본인 얘기가 나와서 근거를 가지고 묻고 있는데 이틀째 입장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는 페이스북을 하나 올려서 저도 궁금해서 무슨 내용 올렸나 봤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동덕여대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지금 뭐 어디 외국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가 있는 게 아닌데 국내 이슈에 대해서 지금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뜬금없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이준석답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은 이준석 의원이 박성민 평론가한테 돈을 지급했다라는 건 이미 확인이 된 사실이고 뭐 그 김현정 앵커와 박성민 평론가의 관계는 뭐 댓글창 내린 것밖에 없으니까 묻어둔다 하더라도 이준석과 김현정 앵커와의 관계는 이미 저기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김현정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동시간대에 저걸 했고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모든 프레임을 자기중심적으로 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지상파를 이용하는 방송국이라면은 저는 마땅하게 그 책임 있게 저는 언론인으로서 본인의 입장을 좀 내는 것이 프로그램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 그 경험으로 보면 물론 신문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그 진행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죠. 예. 저는 지금 쭉 생기는 논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시청자들 그리고 애청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좀 커진 게 아닌가 싶은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CBS가 좀 논란이 된 게 지금 이준석과 김현정 뉴스쇼 이것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오후에 하는 뭐 있죠? 박재홍의 뭔가 한판 승부. 네. 거기에 또 한동훈이 나와서 뭐 자신의 플레이리스트 하면서 노래 막 틀어주고 한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또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 실망을 했어요. 지금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지금 뭐 CBS 사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CBS가 기독교 방송 아닙니까?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이 기독교 쪽에 그 못된 자금들 가지고 말이 많은데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영진의 어떤 잘못된 판단에서 빚어진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얼핏 좀 드네요. 그런 건 아닐까요? 사장은 잘 모르지만 CBS 라디오 방송 쪽은 과거부터 시사자키라는 간판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간판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그 기독교 쪽 TV 쪽과는 결이 다르게 굉장히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목소리를 많이 대변하는 기자와 PD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CBS가 노동조합도 좀 탄탄한 편이어서 경영진이 부당한 요구를 하면 그에 맞서는 힘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 기독교가 더욱더 일부 기독교겠습니다만 극악스럽게 내란 세력과 결탁해서 광장에서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아직은 제가 보기에 CBS가 변했다.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그 수석님과 저는 의견이 좀 비슷한 게 이게 CBS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김현정 앵커가 가지는 전 특수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분이 PD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PD 출신이 진행을 오래 해오다 보니까 아마 저는 보통 진행자들이 누리는 그 권한 내지는 그 누리는 영향력보다 이분은 압도적인 힘을 저는 가지고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은 허은하 대표도 그 글에서는 김현정 앵커를 저격한 게 아니에요. 이준석 의원 보고 입장을 내라고 한 거고 이준석 의원이 입장을 내야 됩니다. 근데 어제도 본인 입장 안 냈고 개혁신당 공보실을 통해서 자꾸 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하지 말라는 거고 저 CBS 제작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현정 앵커 입장을 낼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걸 왜 제작진의 입장으로 내가지고 그 어제 해명문도 엄청 긴데 다 반박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안 내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도 김건희가 문제가 있으면 김건희가 입장을 내야 되는데 김건희 입장을 대통령실이 알지도 못하면서 내요. 그럼 대통령실이 내니까 욕먹고 대통령실이 부정확하게 내니까 또 비판받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렇게 하지 말고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 의원에게 물었으니까 이준석 의원이 답을 하시고 또 김현정 앵커도 이준석 의원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으면 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 얘기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다. 이게 무슨 제작진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키울 일은 아니거든요. 좀 지혜롭게 전 현명하게 전 대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도 그렇고 언론도 방송이나 언론도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신뢰를 잃으면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지금 CBS의 진행자가 또 여러 가지로 오해를 사고 또 그 오해를 오해 가지고 논란에 휘말리고 그 휩싸이게 된 것이 또 정치인이 이렇게 개입되고 이런 것들이 참 씁쓸하네요. 예. 예. 요즘에 김보엽 수석님은 CBS 잘 안 나가시나요? 요새는 잘 안 불러줘요. 안 불러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 주신 기회를 얻어서 방송 직전에 만들어져서 아마 속보로는 나왔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그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이 모인 내란 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열렸고요. 거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선민 혁신당 대표 등을 포함해서 야당 대표 5명이 모였습니다. 공동선언문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밑에 다 서명도 하셨고요. 그걸 언론인들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나중에 꼭 공동선언문 형태로 발표된 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3월 1일에 이 원탁회의 주도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럼 야당 대표들이 다 올라가서 우리 내란을 종식하고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런 얘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개혁신당도 참여했습니까? 개혁신당만 빠져 있습니다. 거기를 배제한 게 아니고 그분들 내부에서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여기 대표들이 오는데 그 당 대표가 누구인지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논란이 있어서 하지만 이 원탁회의에는 열어놓는다.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혁신당도 내란 반대하지 않느냐. 이 자리에 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아마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성급한 질문인데 대선 후보는 어떻게 한다 그런 것도 논의하기로 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논의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제일 궁금한 새로운 부분이거든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탄핵 넘어 윤석열 탄핵 넘어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구체적인 정책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야권이 대선을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이런 정치 협상을 하는 그런 테이블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약간만 연결해줘서 숟가락을 조금만 얻자면은 저는 이제 별개로 지금 일단 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정당 바로 세우기 저희 단체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국회에서 탄핵 이후에 나아갈 길이라고 해가지고 4대 분야
경제, 그다음에 안보, 그다음에 언론, 그리고 정치 개혁 이렇게 저희가 좋은 그 생각해보는 기회를 좀 갖고자 하는데 뭐 김용남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또 박영식 앵커님 제가 이렇게 넷이서 예. 참여를 하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근데 정어리 TV에서도 많이 알려주셔서 다행히도 다 꽉 찼거든요. 그래서 오마이 TV로도 생중계하니까 많이 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1부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셨죠. 역사 요즘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 황연필 선생 모시고 정말 역사 한번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님, 장윤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세규 대표님 세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기금이 아니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든 국민들을 깨우는 개국령입니다. 같은 역사를 강했던 사람으로 창피합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된 선을 넘었다.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진짜 사람 새끼인가 싶다. 정말 사람 새끼인가 싶죠. 전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또 같이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자, 역사를 역사답게 우리 황연필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역사를 역사답게 황연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참 역사의 한복판을 지나면서 더욱 역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판인데 네. 저런 쓰레기 같은 자가 나와가지고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더 힘들어요. 먼저 전한길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아십니까? 이제 당연히 같은 학원가에 있었고 예. 주변의 선생님들과 아니면 공무원 관계자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는 알죠. 그러나 제가 그 사람이 60억을 포기하고 내가 이 탄핵 반대를 하네 그런 이야기까지를 제가 하고 싶지는 않고. 아니, 돈을 진짜 그렇게 많이 벌어요? 아니 세금 내면 개인적으로 예. 방송 끝나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우리 제가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네. 국민들이 알고 애청자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네.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그 사람하고 역사로 싸우고 싶지. 아니 이런 것도 알아야죠. 다만 저는 그게 네. 그냥 거짓말이다라는 말씀만 좀 드릴게요. 아 거짓입니까? 예, 거짓말입니다. 60억은 택도 없는 얘기입니까? 지금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자기 돈 많다는 얘기 잘 안 하지 않나요? 이 말씀만 한번 드려볼게요. 공무원 시장 자체가 상당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라는 과목 영역 자체가 7급 시험에도 빠졌고 실제로 한국사 공무원 시장 중에 상당 부분을 경찰 한국사가 차지했는데 경찰 한국사도 한능검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한길란 강사 본인도 1등 학원에서 2등, 3등 학원을 지금 새롭게 계약을 하는 입장이고 1등 학원에서도 쫓겨났다는 표현은 좀 조심스럽지만 계약이 해지되고 지금 다른 학원으로 가 있는 상태고 지금 일타도 아니에요. 공무원 시장에. 근데 어떻게 그런 돈을 버냐. 그래서 공무원 관계자들이 혀를 끌끌 찹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강사 생활을 오래 하면 주변에 아는 선생님들과 인맥관계도 있을 거고 주변에 공무원 관계자들과도 수십 년을 함께 해왔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고개를 이렇게 잡게 만드는 말을 너무 당연스럽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아니 보면은 그렇게 잘 가르치게도 안 생겼더만 대구에선가 하다가 올라왔다면서요? 예. 대구에서 수능 강사로 대구에서는 꽤 이름을 날렸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수능에 대비할 때는 거의 어떤 사이트에서 꼴등까지 하는 걸 제가 봤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수능 시장이 공무원 시장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수능의 스타 강사들은 수능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근현대사라는 수능 시장이 컸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못 버티고 먼저 공무원 시장으로 솔직히 그거 도망간 거죠. 하나만 좀 여쭤봅시다. 네. 오늘 이제 전한길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데 이자가 그러면 왜 갑자기 그동안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능 프로그램도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 막 망해먹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원래 그런 놈인데
뭐를 말을 안 했는지 갑자기 획 돌았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야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분명히 약간 좀 관종기는 좀 있는 것 같고 그게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라고 하면 뭐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는데 그 신념 자체가 진짜 그런 신념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입신양명이라든지 뭔가 계산하에 움직이는 건지 그거는 이게 왜냐면 선배님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이렇게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좀 여기서 이제 전환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역사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전환길을 막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발을 담그기 싫어요. 아니 왜 제가 전환길 얘기를 하냐면요. 아무리 그래도 물론 역사학자, 역사 강사 뭐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역사를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 반역사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다른 것을 하는 사람도 그런 짓을 하면 그거는 비난을 받을 일인데 네. 그 역사를 생각하는 사람이 네. 어떻게 그 피로 얼룩진 역사의 현장 광주에 가가지고 그것도 그 피로 얼룩졌던 그 금남로 한복판에서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을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하는지 이건 도저히 용납하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선배님 지금 그 얼굴에 그 분노감이 지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 이렇게 영화 독립전쟁 제작하고 그다음 이렇게 진보를 위한 역사를 이렇게 조술하는 과정에 유튜브 영상도 좀 쉬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길 씨가 저렇게 정치적 행보를 했을 때 아무래도 같은 역사 강사이고 또 유튜브 채널은 지금 전환길 씨가 더 커졌어요 저보다. 근데 유튜브 상에서는 제 절반도 안 되는 채널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환길 관련해서 황인필 선생님 좀 나서 주십시오 하는 댓글을 제가 정말 수천 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사로 세상을 올바르게 만드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어차피 탄핵 관련 이야기나 아니면 이렇게 정치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많은 패널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한다. 그리고 꾹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하고 얽히기가 싫었어요. 왜냐면 이건 진짜 구정물에 발 담그는 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선배님 말씀처럼 이 전환길이 어찌 보면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끈다라고 하지만 탄핵 반대 집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물론 교인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이 친일 매국 세력이고 독재 추종 세력이고 어찌 보면 학살자들을 두둔하는 세력인데 그들을 이끌고 전환길 씨가 광주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부터 제가 속이 뒤집혔어요. 솔직히 속이 뒤집혀가지고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계몽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영상도 그래서 찍기 시작했던 거고 만약에 전환길 씨가 광주로 가지 않았으면 전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하지 않았을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감 때문에 이제 광주에서 연락이 와서 좀 내려와 달라라고 했을 때 야 이건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해서요. 제가 어찌저찌 광주 때문에 그 분노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황인별 쌤이 그 책도 쓰고 그러느라고 바쁘셨겠지만 가급적 이렇게 출연을 좀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광주에서 전환길이 저런 짓을 한다고 듣고 선을 넘었다. 네. 이제는 참 광주로 모여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가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게 광주는 민주도시입니다. 어느 누구나 광주에 올 수 있고 광주에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도시죠. 그런데 최소한 탄핵 반대 집회를 광주에서 한다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 왜 금남로여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그 피가 뿌려졌던 곳이 금남로입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에게 금남로는 일종의 자존심이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그 영령들이 숨쉬는 공간인데 그곳에 가서 독재 추종 세력이에요. 학살 추종 세력이고 그들이 어떻게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광주에서 탄핵 반대를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탄핵 반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내려가면서 요즘 방송에서는 그들에게 9999 하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저들은 99와 조금 거리가 멀다. 99는 개인적으로 순혈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자민족 중심주의라고 해가지고 처절하게 오로지 자기 민족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국심, 그래서 자국국가 이익주의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전체주의와 국수주의 이런 것들과 손을 잡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군국주의나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나 그리고 독일의 나치즘으로 가는 게 우리가 구구인데 그리고 폭력성을 띠죠. 근데 우리가 나치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히틀러 독재 추종 그리고 홀로코스트 유태인을 학살했던 그것 때문에 폭력성도 띄었고 비난을 하죠. 근데 저들은 구구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어떻게 애국보다도 친일매국 세력인데 우리가 구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더군다나 저들은 반민족이에요.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분단을 옹호하는 세력입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구라는 거죠. 그리고 나치즘이 비난받는 게 유태인을 학살했던 독일인들이 자민족 우월주의 입각에서 유태인을 학살했는데 저들은 어찌 보면 자국민을 죽였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지지하는 세력이에요. 저들은 구구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광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주로 내려가면서 저들은 구구가 아닌데 가짜 구구라고 하기는 조금 약하고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고 되살아나는 매국 좀비다. 매국 좀비를 우리 황현필 선생님이 만든 말입니까? 그 제가 만든 말입니다. 지금 좀 많이 퍼지고 있죠. 야, 그렇군요. 아니, 제가 구구 했더니 그저께부터 이제는 구구라고 부르지 맙시다. 매국 좀비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제가 매국 좀비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황현필 선생님이 저작권 갖고 있군요. 저작권 저한테 있습니다. 매국 좀비. 네. 딱 떨어지네요. 네. 이번에 쓴 책이 진보를 위한 역사. 네, 황현필의 진보를 위한 역사인데 거기도 부제를 보면 진짜 진보의 지침서, 가짜 극우의 계몽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극우도 가짜 극우가 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진짜 극우가 폭력성을 띠고 보통 약간 이제 우파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극우여야 되고 극우는 어찌 보면 자신들보다 왼쪽에 있으면 전부 다 종북 좌파라는 걸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극우는 기본적으로 애국심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성을 약간 잃은 집단을 보통 극우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일본에도 극우가 있죠. 그 극우들은 일본군 속노 위안부 할머님에 대한 사죄를 하지 않고 어찌 보면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는 오로지 자국만을 생각하는 자국의 애국심에 입각해 움직이는 게 극우인데 그래서 제가 가짜 극우라는 표현을 쓴 게 저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익보다 일본의 이익을 더 우선하는 자들 같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극우냐. 자민족을 죽인 사람 그럼 가슴 아파야 되잖아요. 자민족 우월주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극우냐. 통일을 반대하는데 어떻게 극우냐. 그래서 가짜 극우란 말을 썼습니다만 이 책이 완성되고 매국좀비란 말이 나와서 이 책에 매국좀비란 단어를 집어넣지 못한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전환길이가 지금 뭐 이렇게 뭐 계몽령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황현필 쌤하고 전환길하고 둘이 토론 한번 하자고 그러면은 하실랍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출연하기 전에 방금 제 유튜브 채널에 방금 영상을 올리고 왔는데 전환길 씨가 이제 6.25 관련해서 저를 비난을 하니까 이번에 광주에 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황현필이 한국전쟁을 미국이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강사가 어떻게 뭐 이렇게 막 비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제가 창피한 게 아니라 야 저게 같은 역사 강의했던 사람이 할 소린가. 왜냐하면 일단 한국전쟁 가슴 아프잖아요. 민족 상잔의 비극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950년 6월 25일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 북한의 남침이 있었다를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전쟁이라는 게 북한이 침략했다는 남침설, 남한이 먼저 침략했다는 북침설, 그리고 여기저기서 잦은 전투가 행해지다가 우발적으로 전쟁이 시작됐다는 국지전설이 있습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한국사 강의를 시작했던 학교 교사, 그다음 뭐 수능 강의, EBS 강의, 공무원 강의, 유튜브 한능원 강의 어디에서도 6.25 전쟁에서 강의할 때 제가 공부해본 바에 가면 무조건 남침입니다. 이 책에서도 완벽하게 남침인 증거를 대요. 남침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 한국전쟁의 그 아픈 전쟁의 배경과 근원과 기원을 들여다보면 왜 이런 아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했기 때문에 김일성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왜 김일성이 남침하도록 미국은 한반도를 버려뒀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거 말씀드리려면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만 중요한 건 시험 문제에 뭐가 출제가 되냐면 아예 수능 시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시험 문제인지 아시잖아요. 2010년 수능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출제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애치순 선언이 북한의 남침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애치순 선언이 뭐냐면 당시 시대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47년에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가 되면서 냉전 체제가 시작됩니다. 이 트루먼 독트린이 뭐냐면 당시 트루먼이 대통령 되고 나서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공산화될 위기에 처한 나라가 있으면 미국이 개입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시발하면서 이렇게 냉전이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실은 소련과 미국이 북쪽과 남쪽 군정을 시작하고 한반도를 통일시켜 주려고 했다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9월 9일 북한 정권이 수립되면서 분단이 되잖아요. 1년 전에 냉전 체제에서 이념 대립이 시작됐는데 한반도가 분단되니까 한반도가 분단의 이념 대립의 냉전의 장이 될 굉장히 불안 요소가 있었고, 당시 남한과 북한 간의 국지전이 수백 차례가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서 전투가 총성이 울렸고, 누가 봐도 어디서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1949년 7월에 남쪽의 주한미군이 다 철수를 합니다. 근데 이승만이 당시 미군 바짓가랑이를 붙잡아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철수를 해버려요. 그럼 이승만이 야, 철수하려면 북한이 남침하지 않도록 여기 무기라도 줘라. 북한에는 T-34 전차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대전차 무기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한의 군인 숫자를 10만 병력 이하로 줄여버립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독립군 출신이었던 조선우영군 6만 병력이 들어오면서 당시 전쟁을 하려면 최전방에 배치가 되고 전쟁이 몇 달간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전쟁을 할 만한 분위기 상황인데, 딱 1950년 들어서 가지고 1월 달에 미국 국무장관이 동북아시아에서 공산 세력의 침략이 있더라도 우리는 북한이 한국을 침략해도 한국 개입하지 않겠고, 중국이 대만을 침략해도 대만에 개입하지 않겠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에서 일본하고 필리핀의 공산화를 막겠다. 이게 에치슨 선언, 에치슨 라인을 전 세계에 공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 에치슨 라인이 한국전쟁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에치슨 라인이 보수들은 실수다라고 해요, 미국에. 그럼 미국의 실수여도 이건 미국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너무 큰 실수죠. 근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걸 의도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고, 그럼 이게 미국의 실수냐 의도냐, 이건 우리 한국 역사학자들이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미국 역사학자들이 알죠. 모든 자료가 미국에 있으니까. 그럼 미국에서 그게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쇼츠에서는 100대 빵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1대 99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죠. 그래서 제가 북한의 남침을 한 번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치슨 선언이 워낙에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니,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이 방관을 했건 유도를 했건 간에 전쟁이 일어난 책임에 대해서 미국이 져야 된다는 취지로 야, 이렇게 되면 소련의 지시를 받은 김일성이 남침했지만 이것도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한국 이야기를 한 건데, 전쟁에 미국 책임도 없다고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말을 그렇죠. 전한길이 마치 황현필 중간 선생이 딱 띄어버리고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다라고 예. 얘기한 것처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알면서도. 같은 한국사 강사로서. 예. 그래서 본인이 아마 그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면 자신이 말하는 걸 다른 역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했으면 조금 창피했을 거고, 그 창피함조차 없으면 저는 역시 같은 좀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짱 토론을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이거 좀 더 널리 좀 전파해 하자고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한국전쟁 가지고 전한기라고 저하고 뭐 공영방송에 나가게 되면 시청률 대박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한기 씨가 꼭 좀 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만약에 제가 진짜 강의를 잘못했네, 토론해보니까 내가 졌네, 대국민 사과를 할게요. 근데 저는 제 강의가 너무 자신 있고 떳떳하고, 그리고 당시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저처럼 강의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전에 한 4년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댓글에 수십이 아니죠, 정말 몇만 건 정도의 댓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6.25 전쟁 관련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 저희는 참 그런 걸 생각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의 여러 자유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준 우리 국군 장병들, 현충원에 묻혀 계신 분들 너무 존경하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이제 연세가 90 가까이 되셨지만 이렇게 살아계시는 분들이 혹시나 제 강의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강의를 조금 잠시 멈추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왔더니 이제는 저도 칼을 빼야 되겠습니다. 오신 김에 네. 이제 왜 윤석열 정부 이후에 더 이렇게 역사가 혼란스러워졌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윤석열이 어떻게 해서든지 친일을 통해서 무슨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더 흔들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특히 김문수 장관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최민희 의원 질문에 김구 선생 국적이 어디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중국 국적이라는 얘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구 주석
김구 주석 국적이 중국이라는 얘기도 있다. 일단 팩트부터 좀 알아봅시다. 네. 어떻게 됩니까? 일단 김문수 씨가 자신 부모 국적은 일제강점기에 살았으니까 일본이지 않았냐. 우리 조상 국적 일본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3.1운동은 어찌 보면 반국가적 시위가 되는 거고요. 임시정부는 반국가 단체고 김구주석은 반국가 단체의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봉창, 윤봉길 같은 독립운동가들은 이게 내란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리고 테러리스트죠. 근데 문제는 당시 우리 국적이 일본이다라고 해버리면 당시 친일 매국노들이 애국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잖아요. 해방이 아니라 만국절이 됩니다. 그래서 김문수는 그 표현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건데 그 표현 때문에 이제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야 그럼 그때는 김구주석이 중국에 있었으니까 중국 국적 아니냐. 아마 코너에 몰려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중국 국적이 기록이나 자료에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임시정부 수장으로 중국 땅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권이나 이런 거는 중국 여권을 잠시 활용을 했을 수는 있죠. 중국 사람인 척 해야 되니까. 근데 임시정부의 수장이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는데 그 김구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진짜 이거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만약에 다시 살아나신다면 진짜 멱살 잡을 일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정말 개자식이죠. 그건 개자식인데 저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참 궁금하거든요. 네.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으로서 왜 저런 자들이 저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뉴라이트가 한참 좀 시끄러웠잖아요. 이 뉴라이트들이 만들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접어들어서 한반도는 더 살기 좋아졌다. 경제가 발전했다.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조선은 망에 마땅한 나라여야 했고 조선을 비하해야 해요. 한국인들이 조선을 사랑하면 그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분노감이 커지니 조선을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죽여야 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공격해 들어왔던 게 세종대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상에 보면 이게 이제 설마 세종대왕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역사 전쟁을 해온 제 입장에서는 너무 슬픈 시대에 살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세종대왕이 얼마나 까이는지 한번 찾아 들어가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왜 세종대왕을 까냐? 세종대왕을 까야 조선의 근간과 뿌리가 흔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정조 같은 군주를 까지도 않아요. 오로지 세종만 공격하고요. 그다음 김구주석을 공격을 해야 독립운동을 폄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과 김구주석만큼 인터넷상에서 까이는 인물이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의도를 갖고 뉴라이트들이 그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뉴라이트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어서 이승만 건국론, 박정희 부국론까지 연결시켜서 이거를 뿌리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식민지 근대화론을 막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세종대왕인 것 같고 이승만 건국론의 가장 대표적인 반대 인물이 김구고 아무리 자신들이 이승만을 띄우려고 해도 이승만에는 김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거든요. 박정희 산업화와 박정희 부국론을 강조하려는 과정에서 박정희의 독재가 드러나고 김대중의 민주화 업적이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김대중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이 뉴라이트들은요. 자신들이 거짓말하는 걸 알아요. 진짜 알아요. 근데 실제로 뉴라이트들은 역사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경제학과 출신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소수의 역사 전공자들이 뉴라이트가 되는데 뉴라이트가 되는 이유가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돈의 역사를 파는 것도 있지만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주 소수의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이 역사 공공기관장 다리에 다 포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강단사학계에서는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사람들이 다수가 아닌 소수 뉴라이트의 목소리를 냈다가 이렇게 기회가 오면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독립기념관장에 저런 자를 앉히는 거 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 역사학도로서 보시기에 네. 지금 이제 내란죄로 지금 곧 파면이 될 텐데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셨을 때 윤석열은 어떤 자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좀 사례가 없다라고 해야죠. 일단 현대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친위 쿠데타라고 이야기하죠. 제주 4.3, 여수 순천 사건, 부산 정치 파동, 4.19 이게 이승만인데 4.19 혁명 때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다음 부산 정치 파동 때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다 친위 쿠데타적 성격이 있어요. 그다음에 박정희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6.30 때 일본과 수교하려고 그렇게 1,000명 정도를 구속했고 그다음 엊그제 홍준표 시장이 방송에 나와서 분명히 내란을 하고 이야기했던 게 유신헌법. 이건 할 말 없는 거죠.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려고. 부산 마산 시위, 부마 민주항쟁도 자신의 정권에 저항하니까 계엄을 선포해요. 다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전두환의 5.17 비상계엄 확대도 의도적으로 광주를 건드리려고 김대중 구속하고 휴교령 때에서 광주 시민들을 어찌 보면 때리고 학살하면서 뭔가 소요가 일어나길 바랬던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이용이 됐는데 그 이용된 것들이 당시 권력자 대통령들이 성공한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전두환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면해 준 게 너무나 잘못했다. 그러니까 전두환만 풀려나는 게 아니라 노태우, 정호영, 황영시, 허평호, 삼수, 장세동 다 풀려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네들이 겁대가를 상실해서 비상계엄을 일으켰는데 이게 이제 2시간 반 만에 해제가 되고 이 내란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탄핵이 되고 대통령 자리에 쫓겨나고 감옥에 갇힐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역사가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감옥에 간. 근데 이 비상계엄은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고유 권한이라는 건 전시 상황이거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일 때 국민의 공공의 안녕을 꾀해야 될 때. 그러나 이 윤석열 비상계엄은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독재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고 그다음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고 후진국도 아니고 선진국입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에서 이런 평화 시에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코믹스럽죠. 근데 문제는 지금 저 윤석열을 지금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저희가 생각할 땐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굉장히 바보 같은 대통령으로 아마 후손들이 들었을 이 공부를 할 때는 약간 코믹스러운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자신 마누라 특검 맞자고 비상계엄을 했다. 여소야대 빡친다고 비상계엄을 했다. 이게 비상계엄의 선포의 이유가 도저히 논리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조금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역사 공부할 때 윤석열 비상계엄 들으면서 좀 웃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보로 기억될 거다. 왜 계엄을 일으킨 것 같습니까? 왜 계엄을 한 것 같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태균 관련도 있을 개인과 거고. 마누라 죄를 덮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제일 큰 그거라고 거죠?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야당이 계속 탄핵을 남발했다라고 하는데 이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의 표로 의해 선출받은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리고 탄핵을 남발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타당성을 차치하더라도 그 탄핵권은 국회의원들에게 있습니다. 다수당이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특검을 해야 되는데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죄라고 했던 자신이 특검을 또 수십 번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하는 것도 합법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도 합법이에요. 근데 이 비상계엄은 누가 뭐래도 불법적인 게 너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왜 그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려고 하는지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은 이제 진실이 승리하니까 역사 공부하시는 분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역사와 관련된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또 단재 선생님 역사를 잊은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막 그러는데 역사를 공부하신 분으로서 역사는 어떻다라고 하면 뭐라고 되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지금 현재 어떤 역사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지금 뉴라이트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그 왜곡된 역사가 사실인 양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역사를 가지고 강단사학의 학자들이 논문 싸움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지금은 저들이 뭔가를 목표의식을 가지고 왜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유튜브의 꼴통 유튜버들이 이렇게 대중에게 확산해버리면 이 거짓말을 진짜로 믿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들이 거짓을 행하는 것 중에 항상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는 자들이 사라지면 그때서 가서야 역사를 왜곡해요. 그래서 지금의 역사의 정의는 기억하는 자들이 사라지면 역사는 왜곡된다. 그래서 그 왜곡된 역사가
왜곡임을 밝히고 그 역사가 왜곡되지 않게끔 그 기억을 진실로 정의로 받아들이는 우리 역사가들이 그 기억의 올바름을 역사로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기억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기억하는 자들이 사라지면 역사는 왜곡된다. 기억하는 자들이 사라지면 역사는 왜곡된다. 이번에 그러면 쓰신 황현필의 진보를 위한 역사도 그 역사 이 책을 쭉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핵심 키워드라면 바로 그런 걸까요? 제가 이 책을 왜 그 탄핵 전국에도 꾹 참고 이 책을 썼냐면 그냥 진보들의 기분 좋게 해주는 역사가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5년간 유튜브를 하면서 저들과 역사 전쟁을 치르면서 저들의 거짓말 때문에 저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고 그 거짓말을 혁파하는 과정에서 저는 원점 타격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꼴통들한테 댓글 공격도 많이 당했고 그것들이 잠재되어 있었고 쌓여 있었다가 실제로 이제 장은 크게 12장이지만 이들의 거짓말 108개를 낱낱이 밝힙니다. 그래서 이 탄핵 정국에 그래서 저는 실은 출간을 이게 야, 책 드디어 다 완성하고 디자인까지 완성해서 이 책 출간해야지 하고 이제 기분 좋게 직원들하고 술 마시고 내일 예판해야지 하고 들어간 날이 작년 12월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갔더니 비상계엄이 터졌고 직원들이 전화가 오고 피하라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내가 역사하는 사람인데 왜 피해라고 하면서도 걱정했던 게 뭐냐면 포고령 3조에 보시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야, 이 책이 빛을 보지 못하면 어쩌냐. 그래서 웃는 말로 새벽에 직원들한테 혹시나 내가 잘못돼도 이 책은 출간을 해라. 가지고 있어라. 근데 이 책을 쓸 수 있는 제 자신이 솔직히 좀 자랑스럽기도 했고 그만큼 5년 동안 역사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책이 몇 권 팔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써놓음으로 인해서 어떤 온라인상에서 거짓 왜곡된 내용들이 차곡차곡 고쳐질 거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진보 정치 채널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우리 백운기 선배님. 그러면 이 꼴통들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핵대중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만약에 북한이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원책 씨가 TV에 나와서 TV 토론에서도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거짓말임을 밝혀냅니다. 그래요. 황현필의 진보를 위한 역사. 로렌님, 저도 진보를 위한 역사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러셨는데, 예, 정말 우리가 역사를 좀 알아야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김용현이가 포고령을 작성을 하면서 뭐 옛날에 포고령들을 다 참고해서 썼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베꼈어도 잘 못 베껴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황현필 선생님 모시고 지금 역사 바로잡기 연구소죠? 네. 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역사를 좀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동안에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 역사 바로 세우기도 해봤고 친일 반민족 행위도 처벌해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일 반민족 행위 처벌이 반민특위가 이승만 때문에 실패하게 되면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이 좌우 대립, 진보 보수의 대립, 남북이 쪼개졌지만 또 지역 감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친일파 처벌 실패해서 기원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승만이 원망스럽고 문제는 그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때 50, 60년대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정계, 재계, 학계, 언론, 뭐 군인, 경찰계를 기득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저는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을 보는데 일제에 협력하는 자 그리고 일본과 싸우는 저항하는 자 근데 다수는 방관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방관하는 자들을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방관하는 자들도 마음속으로는 저항하는 자들을 응원을 했죠. 근데 문제는 이 협력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 60년대까지는 그들이 드러내놓고 친일을 하지도 못했고 친일을 창피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뉴라이트를 비롯한 드러내놓고 친일하는 자들이 나올까라고 혼자 생각해 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쉽게 이야기해서 50, 60년대 친일파들, 일제강점기부터 친일파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가 협력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방관할 것인가 중에 자신의 부귀와 안녕을 위해서 협력할 걸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선택한 협력, 그 친일 덕분에 부귀를 누리고 살았죠. 그리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세뇌가 된 친일입니다. 세뇌가 된 친일은 창피함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매국적 언행을 하고 그걸 창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 독립운동의 뿌리를 두고 그 독립운동가를 존경하는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너무 가슴 아픈 시대에 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황연필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아주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대표로 한 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국민초님입니다. 아이디가 참 좋죠? 구국민초. 황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를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어허. 예. 감사합니다. 구국민초님 댓글이 아주 울림이 큽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이 책 몇 페이지예요? 600페이지 다 되네. 550페이지인데 성취를 축하드리고 네. 기회가 되는 대로 또 한번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십시오. 일단 이제는 좀 이제 역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시죠. 예, 역사로 제가 싸워야 될 일이 또 많기 때문에 일단 빨리 세상이 좀 좋아지고 유튜브에서도 좀 재밌는 역사 강의로 좀 우리 구독자들과 만나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역사를 역사답게 황연필 역사 바로잡기 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